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 시민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통일 비전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의 출신지, 국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나는 어디 어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지요. 대한민국, 줄여서는 한국, 남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북한과 차이를 두기 위해 South Korea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클, 대, 나라 한, 백성 민, 나라 국으로 쓰지요.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친구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공감을 했었던 한국의 최대 장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5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병원,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의료보험이 돼서 병원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종류별로 정말 많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4시간 배달로 손쉽게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로켓 배송 들어보았죠?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우리 집 앞에 배송되는 이 놀라운 배송 속도. 한국의 배달 문화는 진짜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른 게 한국의 최대 장점이었어요. 공부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알고 싶은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죠. 네 번째는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이 정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5번째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자유롭게 듣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등을 탈북민 친구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장점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때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를 35년간 받았습니다. 일제 시기에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조선어, 한글을 쓸 수도 없고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내 나라 한국을 마음껏 사랑할 수도 없는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였다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한 명이거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가 국민들, 백성들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그 명령을 따르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였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392년부터 1897년 대한제국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 유지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중국에 속한 나라로서 중국에 조공을 바쳤으며 국가적으로 독립된 주권과 자유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죠. 또 유교 사상을 따랐기 때문에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백성을 계급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왕, 양반, 백성,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제, 계급제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되었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도 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신분이 높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었지만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이나 천민, 노비 계급과 같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분제, 계급제에 따라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졌던 것, 그것이 바로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있지요.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는 더 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김정은 한 명에게 쏠려 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아래 모든 인민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죠. 앞에서 말했던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하고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정확히 언제 세워진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 한마디로 쉽게 말해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하면 여러분 무슨 날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광복절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기념일이라고도 불리지요. 그런데 8월 15일은 광복절, 즉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짜, 앞으로는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죠. 해방이 되고 3년 후쯤 되었던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초로 직접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국회의원을 뽑는 자유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시대처럼 세습으로 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95.5%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경이로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5월 10일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5월 31일에 처음 모여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어요. 제1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기록이 지금도 생생히 남겨져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기록은 기도로 국회가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 단상으로 나와서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기도문에는 나라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민생의 복락, 남북 통일, 세계 평화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국회를 개원하고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헌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헌법은 국민 누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도 모두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등이 담겼지요. 그리고 7월 17일 국민들에게 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헌법을 공포한 후 1948년 7월 20일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를 대표할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때 선출된 제1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리는 경축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가 세워진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북한은 반면에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 정권을 수립합니다. 8월 15일 정부 수립 경축식 이후에 1948년 12월 12일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던 일이었어요. 8월 15일 세워진 대한민국 남한의 정부와 9월 9일 세워진 북한의 정권 중에서 유엔 총회는 한반도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이냐 공산주의냐 하는 사상 싸움, 이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소련군은 미군보다 한반도에 일찍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기 전부터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죠. 당시 소련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은 없고 인간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인민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진짜 평등,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 지식인, 자산가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대장이었던 스탈린은 이 사상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었고 한국 역시 공산화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바로 북쪽, 북한을 공산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해방이 되고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입성한 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차근차근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공산화의 물결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는데요. 공산주의라는 물결은 조선시대 일제 시기를 거쳐서 어렵게 찾은 우리의 자유를 다시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인민이 다스려야 하는 당 또는 절대 권력자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또다시 자유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공산화의 위기 속에서도 공산주의의 위협을 알았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과 절대 연합하지 않고 자유의 가치를 지켜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북한 지역의 인민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빨리 남한이 뭉쳐서 소련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할 것을 주장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위험성을 잘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정권 수립의 위험성을 느끼고 더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그럼 잠깐 이승만이 생각했던 공산주의의 부당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PPT에 5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을 때 게으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버려지게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가 같으면 경쟁이 사라지고 물건과 기술의 발전이 없게 되어 국가 발전에 해롭다. 셋째, 지식인들을 모두 현실 사회에서 없애는 것은 없애려고 한다. 넷째, 자유와 평등 등 인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교회 조직을 없애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마지막 5번째, 정부, 군사, 국가를 전부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산주의 위험성을 이승만은 주장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정부를 세우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유엔으로 이관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국제 문제를 토의하는 기구입니다. 당시 유엔에서는 남북한이 단일 선거를 하여 하나의 정부를 세우세요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남북한의 국민이 다 같이 투표를 통해 하나의 자유의 나라를 세울 것을 권고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이 결정을 북한이 거부합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화의 작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인구가 북한이 더 적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거부하게 되죠. 북한의 투표 거부로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국가 수립이 차근차근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1948년 5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과정이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1948년 합법적인 수립 과정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세워진지 몰랐었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대한민국을 세울 때 만들어진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된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헌법의 첫 조문으로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헌법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먼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 두었어요. PPT에 보이시죠?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5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자유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은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자유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다양한 자유를 헌법이 보장해 놓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헌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다양한 자유의 종류가 언급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간섭과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잠시 머물고 싶은 곳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죠. 둘째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을 때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내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목표도 달성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등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이 나라의 감시를 받거나 함부로 촬영될 수 없지요. 또 개인정보와 생활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믿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나라가 나의 신념과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조항이지요.
마지막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누가 함부로 제재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자유를 뜻합니다. 대통령과 정당에 대해 국민으로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집회와 시위를 열며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댓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고 또 책을 써서 팔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언론 집회,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자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내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 후손이 행복하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를 잃을 뻔했던 과거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단 2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었는데요. 북한은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철저한 계획 속에 전쟁을 일으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최고라고 믿었던 북한, 중국, 소련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남한을 미제로부터 구해서 공산주의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너무 군사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열세 속에서도 남한의 군인들과 남한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가족과 자식들에게 자유가 없는 나라를 물려줄까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간단히 그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한국군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하면서 북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이 참전하여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밀리기도 하고 반격하기도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쟁은 3년이나 이어졌죠. 이 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세계의 여러 나라,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유엔군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다가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전의 뜻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같이 보고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정전이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양쪽의 합의에 따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현재 남북한은 68년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분단되어 있는데요. 한반도는 현재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유를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유가 지켜진 것,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 야경의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이 남북한의 다른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한은 곳곳이 빛으로 가득하지만 북한 땅에는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암흑인 모습이네요. 이 다음의 표는 북한과 남한의 70년 동안의 발전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파란 선은 남한, 빨간 선은 북한을 나타냅니다. 한눈에 보아도 남한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 대한민국은 사실 전쟁 직후에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여인, 가족과 생이별을 한 이산 가족의 슬픔이 가득하고 건물도 다 파괴돼서 땅이 황폐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더니 7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단시간에 놀랍도록 빠른 성장을 이룬 이 역사를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워갔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그 이후엔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사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대한민국은 존중했기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 가치 위에서 정부, 기업, 국민들은 이 폐허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발전을 이룬 정부의 노력 중 대표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1차에서 5차까지 계획을 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일정 기간 계획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 총생산 1000달러 달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노력에 기업의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업과 함께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일에 남한의 기업들은 최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삼성, LG, 현대 등 이 기업들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인들의 찬사와 신뢰를 얻고 있죠. 국민들 개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 또 나라를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국민들 모두는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마을과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며 너도 나도 힘을 모았습니다. 또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일로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외화를 벌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의 광산에서 쇳가루를 마셔가면서 석탄을 캐고 병원에서 시체 닦는 일 등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조국 가족에게 보내주었죠. 이처럼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에는 개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력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한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6.25 전쟁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았듯이 나라가 없으면 나의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우리의 선조들, 어른들의 노력을 본받아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나라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의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는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 5가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법률이 정해놓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뜻하고,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뜻하며,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의무를 말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환경 보전의 의무는 모든 국민, 기업, 국가는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하면 아이들을 일만 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개인이 더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르게 지키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필요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할 수가 없고 돈이 없어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은 잘 사는데 나라에 빚만 가득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대한민국이 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재능을 활짝 펼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나라가 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이렇게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죠.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의 주민들은 아직도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김정은과 일부 특권층만 호화롭게 살고 있고 일반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주민들에게는 통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없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정치적으로 반역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반공주의자, 기독교인, 탈북자 등이 이곳에 갇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강제노동, 고문, 사형 등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받고 있지요. 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북한의 민주화 지수는 167개국 중에 167위로 전 세계 꼴찌이고 언론 자유화 지수 역시 180개국 중 179위로 세계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는 전 세계 1등으로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죠. 이런 인권 유일인의 현실 속에서 배가 고파서 약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강을 건너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제3국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고 있죠. 지금 여기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지요. 이런 아픔이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절반의 행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바로 영토와 통일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네,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 땅의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과 기타 여러 섬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한반도 전역에 선포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오는 통일 관련 조항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자유가 하루속히 선포되길 소망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헌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헌법이 말하는 내용과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화면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언제까지 탈북이라고 하는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면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그들이 목숨을 걸지 않도록, 자유를 찾아 헤매이지 않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통일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는 북한 사람들과도 함께 안전하고 평안히 살아갈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이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린 교재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곳에 적어보면서 통일과 함께 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을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바람이 모여 빨리 통일이 오기를 바라면서 민주시민교육 시민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